이번 시간에는 그 회전 기계의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기계 그 진단의 개요입니다. 이상 진단 방법으로는 그 간이 진단과 정밀 진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보존원이 하는 일상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밀 진단은 그 공무팀들이 있죠. 공무팀들이 하는 그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지 이상인지만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도의 그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이 정밀 진단에서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설비 이상 부위와 그 이상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그 이상 현상입니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주파, 중간주파, 고주파가 있습니다. 저주파가 나왔을 때는요, 언밸런스, 그리고 미스 얼라이먼트, 풀림, 올 휩 등이 있고 중간주파는요, 압력 맥동, 그 러너 블레이드, 통과 진동 등이 있겠습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이제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죠. 이게 압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공동,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나타나는 현상, 공동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유체험 진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현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저주파 대역에서는 언밸런스가 있고요. 이 언밸런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 치우쳐 있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동 방향이 이게 특징인데요. 진동 방향이 수평입니다. 수평. 네, 수평은 호리진이라고 해서 H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로터의 축심 주위, 질량 분포의 부적정에 의해서 통상 회전 주파수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 얼라이먼트라는 이상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미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 방향이 축 방향입니다. 엑시스에서 축 방향, A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저주파, 중간주파, 그리고 고주파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진동 방향에 의해서도 그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언밸런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동 방향이 축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미스 얼라이먼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림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방향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버티칼이라고 해서 이제 V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그 고속 풀이의 변환 TTF 분석기를 통해서 그 진동 방향을 통한 그런 그 설비 진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밸런스와 이 미스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간주파와 고주파에서는요, 우선 압력 맥동과 러너 블레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주파에서 나타나는 캐비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현상. 보통 유체기에서 구부조 압력 저하에 의해서 기포가 생기고요. 그 고압부에 다다르게 된 파괴에서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고주파 진동 음향이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우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동 방향에 따라서 축 방향인지, 그리고 수평 방향인지, 수직 방향인지 나타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방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축 방향, 그리고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등이 있었죠. 축 방향이 나타나는 것은 미스 얼라이먼트,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밸런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풀림이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으로는 이제 저주파, 중간주파, 그리고 고주파가 있었는데 미스 얼라이먼트 언밸런스에 속하는 쪽이 이 저주파였죠. 저주파. 이 부분들이 다 저주파로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저주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회전기계 정밀 진단 시에 진동 방향 분석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언밸런스는 수평 방향. 맞죠? 풀림 방향은 수직 방향. 맞습니다. 미스 얼라이먼트 축 방향. 네, 맞죠?
캐비테이션은 회전 방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캐비테이션은 우선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저주파 대역에 따라서 나타날 때 고주파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셋들은 언밸런스나 미스얼라이먼트, 풀림 같은 경우는 다 저주파 대역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캐비테이션을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진동 방향 분석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캐비테이션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상 용어 정리입니다. 그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풀림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그리고 진동 방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 특성이 좀 다른 특성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1F 성분이 탁월하게 다른 성분보다 탁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탁월하게 많이. 회전 기계 장치에서 보통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검출되었을 때 진동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요. 미스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1F 성분이 아니라 2F 성분이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진동이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주파수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성분 분석에 의해서도 이제 설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1F 성분이 크게 탁월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리고 방향은 언밸런스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수평 방향의 걸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스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축방향에서 봐야겠습니다. 이 방향에서 1F, 2F, 3F가 있으면 EF가 크게, 근데 언밸런스와 달리 이제 미스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1F 성분도 조금씩 나타내고요, 3F 성분도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EF 성분이 탁월하게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방향에서 봐야겠죠. 수직 방향에서 보게 되면 1F 성분, F2, 이게 1F는 여기서 터빈의 그 임펠러 있죠. 임펠러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펠러는 이제 날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F2 성분은 회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 임펠러의 회전수 1F 성분이 나타나게 되고, 회전 주파수의 F2 성분이 나타나는 것이 편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얼라이먼트, 언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펌프의 흡입 양정이 높거나 그 흐름 속도가 극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압력 저하로 유체가 증발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을 뜻합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링 등에서 축심이 어긋난 상태, 그러니까 우선 진동 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동 방향이 축심이 어긋난 상태니까 그 축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진동이 회전 주파수의 EF 또 주파수의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보통 EF 성분이 탁월하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미스 얼라이먼트가 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언밸런스는 어떤 건가요? 진동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이 있었고 1F 성분이 그 탁월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풀림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방향은 그 수직 방향이었죠. 그리고 성분은 1F, F2 성분이 나타나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편심이라고 했고요. 롤링 베어링에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롤링 베어링에 발생하는 진동으로는 닫은 면의 굴곡에 의한 진동, 베어링 구조에 기인하는 진동, 은하 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 비선형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베어링의 손상에 의한 진동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회전기계 간이 진단과 정밀 진단입니다. 우선 간이 진단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보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을 얘기를 하는데요. 설비에 걸리는 스트레스, 이게 부하죠, 부하와 경량을 관리하고요. 설비의 열화나 고장이
그 경영 관리와 이상의 조기 발견을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의 성능 효율 등의 경영 관리와 이상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간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간이 진단은요, 우선 생산에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설비부터 해야 되고요. 보대 설비라고 해도 고장이 발생하면 상당한 손해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비들을 위주로 간이 진단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고장이 발생되면 2차 피해가 익시되는 설비, A라는 설비에 고장나면 자 B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있죠. 정비비가 많이 필요한 설비, 이런 것들이 간이 진단 대상 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진단에서 설비의 열화와 관련해서 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진동에 의한 설비의 피로는 진동 속도에 비례하고요.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진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 이것은 2분의 1 mv의 제곱은 이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죠. 회전수에 관계없이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회전기계 정밀 진단입니다. 회전기계 정밀 진단 방법으로는 주파수에 의한 판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회전기계 정밀 진단. 그래서 회전기계 그 간이 진단 같은 경우는요. 간이 진단하는 경우 그리고 정밀 진단하는 경우 이거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회전기계 정밀 진단에서는 정밀 진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 이상 현상 중에 그 미스 얼라이먼트, 언밸런스, 그 다음에 풀림 같은 경우를 이제 진동 방향과 그 주파수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이상 현상인지 그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정밀 진단 방법. 주파수에 의한 판정이 우선적으로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주파수를 찾아내서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상 원인 찾아내는 방법. 아까 뭐 1F 성분이 많다 그러면은 뭐 언밸런스로 알아볼 수 있고, 2F 성분이 뭐 탁월하게 많다 이거 뭐 미스 얼라이먼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F 성분과 F2 성분이 현상이 많다, 많이 나타난다 주파수 성분이, 이제 풀림으로 우리가 그 이상 현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어링 위치에 대해서 위상각을 봄으로써 기계가 어떤 움직임으로 진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위상 변화가 없는 것이 강제 진동이 되겠고요. 위상 변화가 있는 것, 위상 변화가 있는 것은 자유 진동, 기타 진동이 되겠습니다. 진동 방향 분석입니다. 자, 진동이 주로 발생하는 방향을 찾아서 이상 원인을 밝게 되는 건데요. 아까 그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축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있었죠. 수평 방향은 언밸런스, 자, 축 방향은 미스 얼라이먼트, 그리고 수평 방향은 풀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는 저주파 대역에서 나타내는 그런 이상 현상들이었죠. 이걸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차 운동 방향 분석입니다. 우선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을 그 베어링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태양을 베어링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지구를 회전축이라고 봤을 때 자전하는 것은 회전축의 회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공전은 회전축이 흔들리면서 그 도는 현상을, 이 현상을 세차 운동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차 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세차 운동 방향 분석이 되겠고요. 자, 진동 형태 분석으로는 그 진동 형태를 분석해서 이상 진동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전수와 진폭의 관계를 구해보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활 관리의 진단입니다. 윤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윤활의 목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설비를 부드럽게 우리가 열화를 예방을 하면서 설발을 구동시키려면 기계 마모를 줄이면서 마찰 저항을 줄이고 기계에 올바른 급유를 해야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고장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원활한 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가동이 되게 되면 시설관리 비용 절감도 당연히 올 테고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급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윤활의 상태입니다. 윤활 상태로는 그 가장 이상적인 윤활 상태, 유체 윤활이 있습니다. 마찰 계수는 0.1에서 0.005입니다. 이게 마찰 계수가 최저가 되겠습니다. 마찰 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찰 계수가 작으면 윤활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윤활, 후막 윤활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경계 윤활입니다. 경계 윤활. 자, 고화중 저속 상태에서 일어나기 쉽고요. 시동이나 정지 전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윤활이 되겠습니다. 마찰 계수는 0.1에서 0.01 정도가 되겠고요. 극압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히 하중이 증가하거나 고온으로 인해서 오래 점도나 위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극압제, 염소, 유황, 인 같은 것을 첨가해서 마찰 저항이 작은 금속 피망을 형성해서 윤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유체 윤활, 경계 윤활, 그리고 극압 윤활. 이 윤활 상태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윤활유의 작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기출되는 내용인데요. 감마 작용, 말 그대로 마찰력을 감소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냉각 작용,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흡수해서 이제 방출하는 작용을 하고요. 자, 응력 분산 작용, 응력을 분산해주는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을 형성해서 밀봉하게 되는 밀봉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청정 작용, 그리고 녹방지, 부식 방지, 방청 작용, 그리고 녹이 생기는 거 보호해주는 게 방청 작용이고요. 자, 방진 작용은 먼지 등이 그 유해 이물질에 그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력 전달 작용도 합니다. 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적당한 점도가 있어야 되고요. 마모 방지하는 내마모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요. 자, 산화 안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 및 부식 방지성도 있어야 되고요. 유동성, 소포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소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포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기포가 그 제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압제에 사용되는 그 기름은 당연히 소포성은 커야겠죠. 클수록 좋은 겁니다. 소포성. 그만큼 빨리 기포를 제거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윤활유도 그 소포성이 커야 됩니다. 다음 윤활 관리의 효과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비를 인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윤활 사고의 방지, 그리고 기계 정도의 그 기능의 유지, 그리고 제품 정도의 향상, 그리고 보수 유지비의 절감, 그리고 동력비의 절감, 윤활비의 전략, 그리고 구매 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안전 작업의 설정, 윤활 의식의 고양 등이 있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만 아시면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윤활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자, 윤활유의 분류가 있는데요. 자, 원료에 의한 그 분류로는 그 석유계 윤활유와 비광유계 윤활유가 있습니다. 점도에 의한 분류로는 뭐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 SAE라고 하고요. 자, 윤활유, 그리고 미국 기어 제조협회 윤활유, 그리고 ISO 그 공업용 윤활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SO 공업용 윤활유. 보통 유압 용도에 의한 분류로 유압 작동료가 나오는데, 보통 유압 작동률을 어떤 그 작동률을 쓰는지 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ISO 고압류 윤활유로 나타나게 되면 이 보통 유압 작동류에 그 사용되는 그 작동류는 터빈유를 사용을 합니다. 터빈유엔 1종과 2종이 있는데 차이점은 다른 물질을 첨가했다는 것이 1종, 첨가를 하지 않는 것이 2종이 되겠습니다. 터빈유 1종, 자, ISO VG 32, 46, 68 이런 것들을 유압 작동류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ISO VG 32, 46, 68, 100 이런 종류를 유압 작동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우선 터빈유 알아두시고요. 윤활제를 그
우리 액상과 반고체 그리고 고체 윤활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액상에는 광유나 그다음 지방류 그리고 이걸 합성한 합성유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반고체 그리스를 얘기를 하죠. 그리스는 실시용, 방청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윤활제 같은 경우에는 고체 자체만 쓴 경우도 있고요. 이 고체에다가 반고체를 그리스를 합한 거, 또 혹은 고체에다가 이제 액체 윤활제를 합한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의 종류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액상, 반고체, 고체 윤활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청유는 그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을 차단해서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 용도로 쓰이고요. 방청유의 종류로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지문 제거용, 용제 희석형, 방청 페트롤레이턴, 그리고 일반 방청유, 기화성 방청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윤활제 그 종류를 아셔야 되고요. 이 윤활제 이제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윤활제 성질로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용어들. 점도가 있습니다. 액체가 유동할 때 나타나는 내부 저항을 점도로 얘기하고요. 단위는 푸아즈, 스톡을 사용을 합니다. 스톡은 보통 동점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건데요. 동점도를 CGS 단위로 나타냈을 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동점은 그 윤활유의 점도를 낮추게 되면 유동을 잃어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유동성을 잃기 직전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커지겠죠.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하되는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높다는 것은 최저 온도가 높다는 거겠죠. 최저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기 폭발 위험이 있는 곳들에는 인하점이 낮은 게 유리할까요? 높은 게 유리할까요? 네. 최저 온도가 높을수록 불이 붙기 어렵기 때문에 인하점이 높은 것들이 화재의 예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요, 석유 제품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잔류 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의 증발, 열분해 후에 생기는 탄화 잔류물을 뜻합니다. 중화가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다음 산화 안정도입니다. 산화 안정도. 내 산화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도는 그리스. 이게 지금 주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의 굳음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반고체이죠. 반고체 상태의 윤활제를 얘기를 합니다. 적하점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상태 그리스가 액체로 될 때, 액체 상태로 되어 떨어진 최초의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유도, 그 그리스를 오랫동안 사용한 장기간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 그리스 구성하고 있는 기름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 이유도를 얘기를 하고요. 혼화 안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의 전단 그 안정성,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그 용어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점도, 중압가, 산안정도, 주도, 적하점, 이유도, 혼안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활제의 급유법입니다. 이 급유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 제각각인데요. 우선 여기서는 비순환 급유법에 대한 그 종류, 그리고 순환 급유법에 대한 종류,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비순환 급유법입니다. 순환 급유법보다 뒤떨어진 방법인데요. 순환 급유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 사용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 급유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기름치기를 사용해서 급유하는 가장 간단한 그 방법입니다. 적하 급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가 그룹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대 운전자가 매일 아침 오일러 스핀들을 세워서 1분 간격으로 5에서 10방울 정도 급유하는 체인 그룹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화 그룹법은 굉장히 좀 많은데요. 사이펀 그룹법, 바늘 그룹법, 가시 적화 그룹법, 실린더용 적화 그룹법, 그리고 플린저식 압입 적화 그룹법, 펌프 연결식 압입 적화 그룹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적화 그룹법에 대한 종류까지 나오는 기출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 적화 그룹법의 종류, 이렇게 사이펀 그룹법, 바늘 그룹법 이런 것들도 비순환 그룹법에 속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부상 유적 그룹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시부장 유적 그룹법 같은 경우에는 유적이 서서히 떠올리게 하는 그루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루 상태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순환 그룹법입니다. 같은 윤활유를 반복해서 마찰이나 공급하는 그룹법인데요. 보통 오일을 사용을 할 때 보통 순환 그룹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 그룹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들만 이제 비순환 그룹법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시킬 때 어떤 것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겠죠. 그래서 패드 그룹법, 모세관 현상을 이용합니다. 체인 그룹법, 그리고 유륜식 그룹법, 그리고 칼라 그룹법, 버킷 그룹법이 있는데요. 이 칼라 그룹법, 버킷 그룹법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륜식 그룹법이 마찰면을 기름 운반 윤활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는 대부분의 마찰면 열을 제거한 후에 기름 탱크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유륜식 그룹법이 되겠는데요. 이 칼라 그룹법은 칼라가 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그 운반이 적극적으로 되는데요. 윤활유의 점조수성에 의해서 그 급유가 방해되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킷 그룹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금 칼라 그룹법과 비슷한데요. 저속 고화 중에 베어링에 있어서 축이 끝에 그 베어링 1단에서 끝나는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베어링 축 끝부분에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륜식 그룹법과 칼라 그룹법, 버킷 그룹법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이제 그 부분 있죠, 부분과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비말 그룹법입니다. 비말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회전체에 떨어뜨려서 밀입자로 만들어서 급유하는 밀폐 그룹 방법이고요. 유욕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속에 이제 잠겨서 마찰면이 기름 속에 잠겨서 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심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윤화 방법이고요. 나사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축면에 나선상의 홈을 만듭니다. 축의 회전에 따라서 나선상의 기름 홈을 통해서 이렇게 급유가 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중력 순환 그룹법은 임의 높은 곳에서 기름 탱크에서 이제 분배관을 통해서 기름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제 순환 그룹법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그룹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고압 고속의 베어링에 윤활유 기름 펌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밀어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상적인 그룹법이냐? 이것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분무 그룹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압축기, 강압 밸브, 공기 여과기, 분무 장치 등을 이용해서 분무를 급유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롤러 그룹법은 기름 탱크에 있는 그 롤러를 성체해서 롤러에 부착되는 기름으로 윤활하는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그룹법과 비순환 그룹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순환 그룹법에 속하는지, 어떤 것들이 비순환 그룹법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이 강제 순환 그룹법 그리고 유륜식 그룹법, 패드 그룹법 이 정도는 이제 특성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이제 반고체죠. 자, 반고체 그룹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반고체는요, 그리스건을 사용하거나 손 그룹법으로 비순환 그룹법을 사용하죠. 그리스의 급유의 장점은 급유 간격이 길고 누설이 적고요.
밀봉성과 먼지 등의 침입이 적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체이고 어느 정도 액체에 의한 그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리스의 그 위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냉각 작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균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오일 윤활유와 그리스의 비교한 표입니다. 이 그리스는 반고체라고 있죠, 반고체. 회전 저항은 그리스가 굉장히 크고요. 냉각 효과는 이 액체 상태인 오일이 더 좋습니다. 순환 급은 이제 오일이 이제 더 좋겠죠. 이건 비순환 급법으로 하게 됩니다. 순환 급으로는 어려우니까요. 밀봉 장치는 굉장히 오일이니까 액체니까 복잡하게 되고요. 반고체 상태인 그리스는 이제 밀봉 장치 용이하겠죠. 누설이 오일이라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반고체라서 이것은 좀 누유가 많이 없습니다. 굳어있기 때문에요. 회전 속도는 모든 속도에서 양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초고성에는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됩니다. 이 비교하는 표 알아두시고요. 윤활유의 열화와 관리 기준입니다. 열화 원인으로는 그 산화, 탄화, 희석, 물,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산화, 탄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내부 변화에 의한 그 열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요. 그리고 물에 의해서 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달 능력에 의해서도 열화가 생기고요. 그 이물질 혼입 등에 의한 열화도 생기게 되는데 이건 고형물질이나 유기용제 이런 것들 혼입으로 인해서 윤활유가 열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윤활유를 방지를 하려면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는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교환할 때에는 기존 오일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새로 도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혼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다 각 윤활유마다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다르겠죠. 그렇게 이 특성이 다른데 혼합하게 되면 그런 특성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최대한 막아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면 열화를 많이 방지할 수 있겠죠.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유의 열화 방지법이 아닌 것은 윤활유의 열화 방지를 하려면 고온에선 가능한 피해야겠죠.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의 혼합 사용은 피해야겠죠. 혼합 사용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계 도입 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해야 되고요. 교환 시는 열화를 조금 남기고 교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남기고 교환하게 되면 이게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남기지 말고 이것을 다 교환을 할 때는 남기지 말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윤활유의 첨가제입니다. 그 윤활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윤활유의 성질을 강화하고 다시 새로운 성질을 주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사용 중에 일어나는 열화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 그 첨가제를 사용을 합니다. 첨가제 종류로는 표면 보호제, 윤활유 보호제, 윤활 성능 보관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윤활유와 첨가제가 갖춰야 할 성질로는 증발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유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유에 첨가제를 넣어서 보통 우리가 차에다 넣는 그런 엔진 오일들 있죠. 엔진 오일, 그리스 등을 만듭니다. 기유의 용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잘 녹아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 다목적이 돼야 되고요. 이게 다목적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면 그 윤활유의 쓰임새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목적이어야 근데 좀 호환성이 좋아지겠죠. 색상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요. 수용성 물질에 녹지 않아야 됩니다. 기름이니까요. 냄새 및 활동이 제어해야 되고요. 저장 중에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첨가제와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윤활유 그 방법 그리고 윤활유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